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그리고 이 국제정치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는데요. 지금 중국이 연일 대만의 실수를 자극해서 뭔가 한번 붙어보겠다. 정말 전쟁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속셈인지 대만을 너무나 강하게 자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게 뭐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정부인지 어이없는 행태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미군 관련해서 아주 희한한 충격적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민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핵과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연구 프로젝트를 정상회담 직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다 무산된 사실이 들통나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관련 자료를 폭로했습니다. 백 의원은 정부는 2018년 현 여건 하에서 북한의 핵 및 화생방 공격 시에 현실적인 정부 대응책에 관한 연구라는 명목으로 3,800만 원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지만 정상회담 나흘 후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연구 사업은 6차 핵실험 이후 공격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연구는 예산 사업 신설, 조직 개편, 법과 제도 개선 등 중장기적 관점에 치우쳐져 있어서 당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북한의 핵 공격 시 현실적인 국민의 생존성 방안, 북한의 화생방 공격 대비 정부의 현실적인 대비 방안 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규정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5월 1일 돌연 이 사업을 취소하면서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따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이유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연구가 취소되면서 해당 연구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었던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의 업데이트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 폐기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안보 환경에 따른 정부의 비상대비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연구 용역을 냈는데요. 눈앞에 닥친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국민보호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북한의 하수인 쫄짜들인지 이렇습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초청 강연을 하면서 이 북한이 이제 6차 핵실험까지 했으니까 또 핵무기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피하고 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대피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피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실무 강연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가서는 아예 그런 강연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서 그냥 정부가 이제는 그냥 신인균이는 아주 그냥 그 적폐 인사니까 부르지 마, 이런 쪽으로 갔는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정책 자체가 그냥 바뀐 거예요. 왜냐? 4월 27일에 이제 정상회담하고 해놓으니까 이 지금 정상회담한 마당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대비태세, 또 핵 공격을 했을 때의 국민 생존 방안, 이런 연구 영역은 당시의 분위기하고 안 맞다. 왜냐? 김여정 전하, 그리고 김정은 폐하께서 화를 내시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화는 대화고, 그리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방안은 따로 또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국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가의 책무를 완전히 위반하고 그냥 전하와 폐하께서 화를 내고 진노하실까봐 납작 엎드려가지고 야 이거 야 눈치가 없어. 이제 어느 정부인지 모르겠지만 국방부인지 행정안전부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야 니 눈치가 없어 자식아, 빨리 폐기해 빨리 폐기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고가 나왔으면은 아마 이 사업을 영역을 수주하려고 했던 어떤 연구단체 또는 대학교 연구실 이런 데서는 이미 이제 이거 관련한 그 입찰 서류를 만들면 몇 명이 달라붙어서 며칠 동안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서류 작업을 어떻게 연구하겠다 하는 거 다 페이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진행됐다가 막판에 그냥 캔슬 시켜버리니까 얼마나 그 용역을 준비했던 사람은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좀 황당하게도 이거 이제 없애고 예산을 또 쓰긴 써야 되니까 그 다음 예산이 4차 산업 뭐 시대의 뭐 신안보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안보 아마 뭐 사이버 안보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것도 어떻게든 이제 북한을 피해가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했던 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전혀 위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북한하고 판문점 선언하고 하는 건 다 좋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핵에 대비한 대비태세 그리고 국민의 생존 방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게 국가의 책무지. 이건 뭐 눈치 보느라고 말이야. 정말 한심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투표장에 꼭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야 뭐 이길 거야 이번에는 뭐 짝대기를 세워놔도 이긴다 하던데 해서 뭐 나 안 나갈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선거 꼭 나가셔야 되고 내년 선거도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연일 대만에 대한 고강도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전투기가 대만을 포위하는 도발에 나섰고 대만이 지대공 미사일을 조준하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사흘 만에 다시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으며 대만군이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이에 대응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3월 29일 밝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중국 J-16 전투기 4대, J-10 전투기 4대, KJ-500 조기경보 통제기 1대, Y-8 전자전기 1대 등 군용기 10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26일에도 H-6K 폭격기 4대와 전투기 12대 등 대규모 전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듯한 항적으로 대만을 위협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전투기와 전자전기를 동원해 대만의 배후를 치는 항로를 취하며 대만을 위협했습니다. 대만은 즉각 F-16 전투기와 경국 전투기를 보내 대응하는 한편 해안 지역에 배치된 텐궁2 지대공 미사일을 중국 군용기들에게 조준했고 국제공용통신망을 통해 경고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다행히 중국 군용기들은 기술을 돌려 현장을 이탈해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중국 군용기들의 도발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대만이 자칫 중국과 우발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자, 지금 뭐 여기 사진 보시면 대만의 경국 전투기가 중국의 H-6K 폭격기를 요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국 이 공격 편대군은 미야코 해협, 즉 오키나와 중간에 있는 바로 그 해협이 미야코 해협인데 그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서 대만의 남동부 지역까지 진출해서 대만을 뒤에서 공격하는 이런 이제 패턴을 취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전에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폭격기 4대 그리고 그 폭격기를 엄호하는 전투기 12대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어마어마한 공격 편대군을 구성해서 역시 대만의 남서부 쪽으로 또 들어가서 남쪽에서 이제 가오슝 쪽을 공격하는 패턴 뭐 이렇게 이제 앞뒤로 막 계속 대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왔던 이 편대군을 봤을 때 J-16 전투기, J-16은 러시아의 수호이-30 전투기를 카피한 거죠. 그래서 수호이-30 전투기 자체가 멀티롤, 즉 해상 폭격 그리고 지상 폭격, 공중전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멀티롤 전투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J-16 전투기를 가지고 지상 폭격을 하고 J-10 전투기는 엄호 임무를 띠고 그리고 이제 전자전 재밍 그리고 조기경보 이 편대 전체에 대한 지휘해서 조기경보 통제기 KJ-500까지 와서 한번 대만을 뒤에서 공격하는 패턴함 취하고 그 전날은 역시 H-6K 폭격기는 뭐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폭격, 핵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12대의 전투기들이 대규모로 엄호해서 폭격기 편대군 이렇게 보내는 이런 패턴들을 이제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대만군 전투기들이 최근에 벌써 3대나 추락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제 뭐 훈련 피로도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만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의 도발로 인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공중 도발로 인해서 대만의 전투기가 스크램블 하러 나갔던
그 스크램블 예산만 1조 원이랍니다. 우리 돈으로. 그 스크램블 하느라고 유지 부품하고 유류하고 뭐 이렇게 했던 하여튼 스크램블 전용 예산만 1조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조종사나 군대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텐궁2 지대공 미사일이 사거리가 150km인데 이걸 이제 전투기에게 조준한 것이죠. 조준은 버튼 누르면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 조준을 당한 입장에서도 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작년에 우리 한국 광개토 대항함이 일본의 해상 초계기에게 이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이제 외교 갈등이 있었죠. 이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르면 이제 미사일이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거의 공격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조준받았다고 해서 중국이 뭐야 나를 조준해 감히 하고는 공대지 미사일 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대만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피곤해지니까 정말 자기도 모르게 하고 눌러버리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감히 쏘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전투기라도 하나 격추되면은 이제 중국은 정말로 전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만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지금 중국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대만하고 완전히 뭐 미국 정부가 딱 달라붙어서 전쟁이라도 정말 뭐 하면은 미국이 거의 개입해서 혼을 내줄 것처럼 됐는데 지금 또 바이든 정부가 돼서 또 바이든 정부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더 기고만장한 것 같은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천명을 자처하고 있는 대만이 이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아무튼 대만이 잘 극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 놀랍습니다. 미 국방부가 3월 29일 해군 장성 인사를 발표하며 신임 주한 미 해군 사령관 임명자를 공개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자리에 오기에는 아주 애매한 사람이 임명되었습니다. 미국이 뭔가 엄청난 것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29일 해군 장성 인사를 발표하면서 신임 주한 미 해군 사령관으로 마크 셰이퍼 해군 대령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발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준장이 맡는 이 자리는 속된 말로 갈참, 즉 이제 진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되었던 마이클 도넬리 준장이 맡고 있었는데요. 도넬리 준장은 대단히 이례적이게도 사실상 영전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 즉 제5 항공모함 타격전단장으로 발령이 나서 후임으로 누가 올지 관심이 쏠리던 차였습니다. 마크 셰이퍼 준장 진급자는 함정이나 항공병과가 아니고 해상작전을 지휘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로 주한 미 해군사령관으로 오기에는 아주 애매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현재 미 합동특수전사령부 작전기획참모로 근무하고 있는 네이비실 출신 인물입니다.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이력 때문입니다. 그는 30여 년에 걸친 군생활 평생을 네이비실에서 근무했고 2001년 9.11 이후에 15건 이상의 비밀 공작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우며 합동특수전사령부 작전기획참모 부임 전까지 5개 SEAL팀을 지휘한 제2특전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특히 그는 제2특전단장 재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동유럽과 발트해 연안 일대에서 러시아를 겨냥한 회색지대 전략 현장 지휘관으로 이른바 휘장 없는 특공대 임무를 수행하며 반러시아 반군 육성 작전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도대체 이런 인물이 왜 이런 시기에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야, 셰이퍼 준장, 네이비실 출신인데 주한미 해군사령관은 밑에 뭐 휘하의 부대도 없고 뭐 별거 없어요. 전쟁 안 하면은 뭐 별거 없는 자리가 주한미 해군사령관입니다. 왜냐? 여기는 뭐 휘하 어떤 전단이나 군함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 해군하고 평소에 잘 지내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이제 미 해군들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미 8부두에서 또 진해부두, 또 울산부두, 뭐 광양부두, 포항부두 이런 데로 잘 미군들을 받아주는 임무. 그렇게 해서 이 7함대 사령관 또는 태평양 사령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잘 보좌해서 한반도 작전, 이 함대 작전을 지휘하는 임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항공병과 또는 항해병과 이런 사람들이 주로 왔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전역이 다 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걸 제가 봤는데 이 셰퍼 대령을 준장으로 진급시켜서 첫 번째 보직에 이기를 보냈습니다. 주로 진급 후 첫 번째 보직하는 자리가 제일 힘센 자리죠.
그래서 첫 번째 버전에 이겨왔다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아주 뭐 제일 힘센 상황에서 온 겁니다. 왜냐? 곧 전역할 사람이 아니고 지금부터 아직 군생활 많이 남은 사람이니까 아주 힘센 그런 리더십이 있는 상태예요. 진급하자마자 오는 거는 기수에 관계없이. 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항해병과 항공병과가 아니고 평생 함정 또는 함대 지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네이비실로서 특수작전만 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 최근에는 발트해가 바로 러시아 코앞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이 러시아에 대비한 반군 육성, 휘장 없는 특공대,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대항하는 또는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반군을 육성하고 뭐 이런 것들 가서 군사 훈련시켜주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고 양성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팀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19년까지. 그러다가 이제 특수전사령부, 합동특수전사령부의 작전기획참모 같으면 정말 작전 참모 그러면 뭐 군대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런 아주 노란자위에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다. 왜 왔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제가 따로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한반도 주변에 움직이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평소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는 시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달라요. 이런 것들하고 이 셰이퍼 준장을 네이비실에서만 평생을 보낸, 그리고 최근에 자행하고 있는 이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이런 전문가를 보냈다. 제가 이제 이 회색지대 전술 2주 전에 주말에 여러분들께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 본토에다가 긴급 요청을 했다. 도와달라. 왜? 중국과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이 너무 세다.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라고 국가정보국에 요청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정말 이 회색지대 전술, 이 사보타주 또는 불난전, 이런 이 비정규전의 전문가를 주한미 해군 사령관으로 보내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작전 지휘관 아니에요. 이 지원을 하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왔을까? 아무튼 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회색지대 전술 한번 해주길 바랍니다. 러시아 반군을 육성하던 그 실력으로 북한 반군을 육성 한번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